안녕하십니까, 최창진 선생입니다. 수능 100일 남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하기야 올해는 지금 수능 100일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심, 걱정, 또 아직까지도 과연 수능을 제 날짜에 볼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출근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왔어요. 지금 이제 마스크를 정말 오랜만에 벗고 지금 수업을 하는데 지금 이 강의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끝나고 나면 뭐 이것저것 지금 환기도 좀 시키고 방역도 하겠지만, 이게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공포감, 그리고 걸리고 나면 또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만큼 또 시간을 또 쓰게 되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의 초미 관심사는 그거죠. 과연 지금 2주가 밀렸는데 더 밀릴 건가 말 건가. 뭐 당장 같아서는 지금 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오고 있으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유튜브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낮에 시간이 좀 빌 때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컨텐츠들을 좀 찍어서 제가 유튜브로 제공해 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이게 강사가 본업이다 보니 수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상도 많이 못 올렸습니다. 올해 지금 중반기 동안은.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건 제가 수업이 없었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지금 저도 지금 나가고 있는 학원 몇 개가 휴원을 하고 지금 낮에 이제 시간이 비어버렸어요. 이 시간에 열심히 이제 컨텐츠 촬영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좋은 어떤 학습의 방향, 그리고 좋은 내용들 좀 전달해 주려고 노력할 건데, 어쨌든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난 200일 동안 앞으로 향해서 열심히 달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100일만 더 달려가면 되는데 정말 걸림돌이 많네요, 올해는.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올해로 15년차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15년 강사 생활 중에서 올해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매년 뭔가 수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다이내믹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한꺼번에 와장창 터진 해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해주시고,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는 건 이미 일정상 결정이 나 있는 거니까 그건 바뀌지 않아요. 날짜는 바뀔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는 나올 거고, 그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대학, 원하시는 전공에 대학을 진학하셔서 내년에는 그게 지금 같아서는 어쨌든 사이버 강의가 될 건데, 싸강이 될 건데, 그 싸강을 보던 아니면 대학을 가던 어쨌든 대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3 생활 훌훌 털어버리고 내년에 정말 웃으면서 대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금 남은 100일 동안 열심히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지금 할 얘기는 이제 수능 100일 동안 어떻게 하면 좀 고급 공부를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만일에 궁금하신 점이나 저한테 더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 물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중요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끝나고 나시면 밑에다 댓글, 자기의 상황, 뭐 이를테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정도,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하다는 친구들은 아래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열심히 지금 필요하신 이야기들은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맘때쯤 되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일 거냐면 제가 맞춰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게 고3이라고 치고, 재수생들 말고 고3이라고 치면 1학기 내내 지금 내신에 시달렸을 겁니다. 수능 특강을 내신으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수능 특강을 내신으로 할 테니까, 그 수능 특강을 내신하느라 열심히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문제를 풀기도 하고 지문을 외우기도 할 거예요. 그 바람에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연초에 난 그러면 고3이 됐으니까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봐야지 하고 살았던 기출문제집 거의 집에 이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EBS 연계 같은 경우에 수능 특강 그래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 지금 풀려있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무슨 뭐 이감이나 상상이라는 모의고사 사서 푼다는데, 모의고사 지금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부분 다 파이널이 시작됐으니까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약에 산다면 어디서 사야 될지, 그리고 이걸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들만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어쨌든 지금 이 8월이 끝나고 나면 9월 달에 가면 원서 접수를 하게 돼요. 자기소개서를 또 써야 되겠죠.
그러면 또 자기소개를 쓴다고 또 이래저래 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등 것 때문에 고민은 참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렇죠. 지금 딱 그 상태일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1등급부터 5등까지 다양한 등급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양한 등급의 친구들이 어쨌든 고민은 하나예요. 그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데, 어렵다는데, 그리고 올해 같으면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소문만 있지 그건 예상이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쉽다 어렵다는 개인적인 문제지 모두 다 쉽고 모두 다 어려운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부담감이 생겼을 텐데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남은 기간 동안 난 정말 그 공부를 잘했어.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맨 먼저 지금 해야 될 건 수능 특강은 어쨌든 지금 뭐 푸담한 건 있을 테니까 일단 지금 이 순간에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맨 먼저 다른 것보다 일단 수능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수능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미 연초에 사놨죠. 뭘 샀냐면 대부분 다 연초에는 연도별로 묶여져 있는 것보다는 영역별로 그러니까 문학 따로 독서 따로 화작문 따로 이렇게 따로 돼 있는 문제들을 사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맘때쯤 되면 이 수능 기출 문제는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연도별로 돼 있는 게 연도별로 된 수능 기출 문제가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영역별로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려주는지 약간 모의고사 같은 느낌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남아있는 100일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실전 연습인데 무작정 사설 모의고사만 때려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이감도 사고 상상도 사고 바탕도 사고 모두 사서 그냥 무조건 풀어보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계 문제 이전에 항상 모든 건 기출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기출문제를 푸는데 영역별로 잘라져 있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실전감을 느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연도라고 치면 최근 5개년 정도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전의 기출문제도 좋죠. 기출문제는 어느 때고 좋은 지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여기서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최근 5개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이전 수능은 아시죠?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당시에는 물수능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의 수능과는 난이도가 달라. 그러니까 최근 5개년도 풀지 않았는데 그 전에 건 의미가 없는 거지. 일단 어려운 거부터 먼저 풀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풀고 있는 난이도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게 맞으니까 무작정 쉬운 거 푸는 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5개년 이전의 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최근 5개년이라도 풀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수능과 6월과 9월인데 수능과 6월과 9월 중에서 수능 시험이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하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도별로 되어 있는 수능 기출 문제를 5개년을 푸는데 지금 당장은 100일 남았으니까 6월과 9월과 수능을 모두 푼다고 하지만 이 중에서 수능 문제는 무조건 반복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무조건 반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최근 3개년 정도의 수능 문제는 무조건 다시 풀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출문제를 풀라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지금까지 풀었어요. 아니면 2학년 때 풀었어요. 아니면 1학기 때 저는 내신 틈틈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이미 풀어서 답도 기억나는 걸 지금 와서 왜 또 풀라 그러냐.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답이 기억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기출문제에서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얘를 반복하여 답을 외우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어떤 식으로 글이 쓰여지는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여기는 이 수능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뭘 봐야 되냐면 여기는 이 출제자의 출제 원리 혹은 글의 구성 원칙 그리고 하나하나 선지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마련하는 게 중요하냐면 평가원은 평가원만의 답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답의 기준을.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답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칠게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BIS 비율규제입니다.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지문 구성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읽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렵다, 힘들다, 뭐 이렇게 많으냐 정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그 구조라는 건 이런 겁니다. BIS 비율규제가 처음에 BIS 비율규제를 만드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바젤 1여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젤 2여백이 나와요. 그리고 바젤 3여백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젤 1과 바젤 2와 바젤 3은 서로 동떨어져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원칙인데 조금씩 변한 변천사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글의 구성 원칙은 변천사 구조니까 문제의 출제 원리는 뭐냐면 출제 원리는 무조건 바젤 1과 바젤 2와 바젤 3에서 달라진 구간이 어디냐. 이를테면 처음에는 그 기본 자본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비율들을 설정하되 국채는 위험 가능성이 없으니까 위험 가중치를 계산하지 않았고요. 회사는 다만 위험 가중치를 계산해 넣었어요. 150%까지. 그러다가 바젤 200과 협약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라도 위험할 수 있다.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나라에다가도 뭘 했냐면 비율 규제를 넣었어요. 거기 위험 가중 자산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달라진 구간이 결국에 문제에서의 답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변천사 구조는 그 다음 문단과 그 다음 문단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문제로 문제가 출제돼 하고 문제를 봤더니 맞네? 앞시기와 달라진 점, 앞시기와 뭐가 달라졌는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 다음부터 변천사 지문은 어떻게 하느냐? 앞시기부터 뭐가 달라졌는지를 체크하자.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체크하자. 그러면 그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내가 파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고 매우 꼼꼼히 자세히, 매우 아주 자세히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분석하더라도 틀렸던 문제에 대한 오답정리만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되도록이면 하루에 여기는 이 지문을 하루 풀고, 그러니까 첫날은 여기는 이 지문을 시간 맞춰서 풀이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한 2-3일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서 내용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무조건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화작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답이 이렇게 될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문제 유형이나 지문 구조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화작의 경우에.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잘만 정리가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단축하는데 아주 큰 효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작 같은 경우에 더더욱더 여기는 이 답의 기준을 좀 더 마련해봐라.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제 EBS 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EBS는 최종적으로 두 개의 교재가 들어갑니다. 수능시험에. 수능특강이라는 교재와 수능완성이라는 교재가 들어가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이라는 교재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올해 이제 수능특강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6월 평가원에서 연계빨을 조금 기대했던 친구들은 약간 실망했을 수 있어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봤던 소설이야. 그런데 갑자기 거대토끼는 뭐라? 무슨 말인지 알죠? 전우치전. 내가 봤던 거지. 그런데 시나리오도 나오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봤던 부분이 안 나오니까 약간의 실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황만근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이렇게 부족한, 그러니까 표현을 좋게 하자면 순수하고 나쁘게 하자면 약간 바보스러운 그런 인물인 점은 어떤 부분을 드러내서 나와도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전우치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봐도 그건 드러납니다. 그게 지금 내가 왜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뒤에 가서 문제로 녹아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연계지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배경상식화.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는 이 연계지문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이건 철저하게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배경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능 기출 문제와 EBS 연계. 둘 중에 어떤 걸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되고 그건 안 돼요. 무조건 둘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둘 다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 EBS 연계를 뺀다?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나 성적이 3등급 미만인 친구들은 어쨌든 연계는 공부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작품이 나와야 어쨌든 자연스럽게 좀 더 쉽게 공부하지. 공부는 쉽게 하는 공부는 이 세상에 없어요. 공부는 항상 어려운 겁니다. 양도 많고요. EBS 교재 봤더니 이걸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굳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드리면 첫 번째, 일단 문학은 무조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특히 문학을 보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시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제나 주제의식 이런 거 정리해 주시고, 특히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어차피 문제 풀면서 나오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설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전체 줄거리라든가 인물 간의 관계,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 인물 관계 위주로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서 얘는 내신이다 생각하고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6월과 9월에 나왔던 문제들은, 지문들은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6구에 반영됐던 건 빼줘도 좋은데 거기서 함부로 빼거나 함부로 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뭐에 의존하게 되면 커뮤니티상에 떠돌고 있는 정보에 의존하게 됩니다. 뭐 어느 대학에 무슨 교수가 뭐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어디에 들어갔다더라. 좋죠. 그런 정보. 그게 사실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인지 사실이 아닐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지문의 내용을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온대 저런 게 나온다는 그런 이유로 그런 지문 저런 지문 받다 아주 큰 코 당할 수 있어요. 공부는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거기는 지문들은 한 번쯤은 다 본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이 지문의 시와 소설의 각각의 지금 특징들, 예를 들어 시는 그게 다기 때문에 주제의식을 기억하면 좋을 거고, 소설은 그게 다가 아니니까 거기 나온 주제의식을 안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나 전체적인 인물관계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독서는 유독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이도가 높았던 지문, 그러니까 내가 다 보기가 싫어할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줄여주는 거야. 문학은 다 봐야 돼. 그런데 독서는 난이도가 높은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 법, 과학, 기술, 여기 있는 이 지문들을 문제를 푸는데, 여기는 이 지문의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 지문에 나오는 개념 내용을, 그러니까 문단별로 내용을 정리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나의 배경 지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능 특강에 뭐가 나오냐면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총수요 관리정책이라는 걸 했다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통화량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실업률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재정정책을 통해서 실업률을 조절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방법들을 내가 인과관계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EBS 교재를 연계해서 변형해 놓은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에서 묻고자 하는 건 모두 다 배경식으로 그걸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냐 모르냐가 중요하다고. 문학하고 같은 맥락인데 얘는 거기는 그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배경식으로 만들어서 때려 넣는다고 생각하면 좋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기는 이 독서를 준비하다 보면 어려운 지문들은 조금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작언의 경우에, 요즘은 이제 문법이 아니라 화작언이라고 하지, 그지? 화작언의 경우에는 굳이 연계 지문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기출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하나가 화작언은 EBS 교재가, 요건 좀 아쉬운 얘기를 하자면 완벽하게 수능의 어떤 체계를 구현하고 있냐? 그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지문을 푼다고 해서 뭐 내가 실력이 는다거나 하는 건 사실상 기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화작언은 기출문제를 풀고 문법 정도는 더 풀어볼 수 있겠다. 문법은 뭐 어디서 뭘 푸나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출문제를 보고 기출문제 다 풀고 나면
교육청 문제. 지금 이제 6, 9월까지 내가 얘기했으니까 교육청 문제 있는 화자건 끄집어내서 거기는 그 교육청의 화자건도 같이 풀어봄으로써 어쨌든 수능 유형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맞추고 있다. EBS 교재보다는. 그래서 EBS 화자건은 제가 따로 풀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 두 지문을 조금 여러분이 푸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나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할 테니까 여기는 이 두 개는 남은 100일 동안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어서. 자, 그럼 EBS 연계 지문까지는 됐어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또 이 100일을 준비하면서 또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사설 모의고사입니다. 많죠. 종류도 많고 양도 많고 예, 많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비싸서 사실은 뭔가를 하나 선택하려고 하면 주저주저 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감이네, 상상이네, 바탕이네, 한수네, 뭐 아주 모의고사 종류도 많고 또 시중에 저 오프라인 서점을 가면 온갖 봉투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사보시든 간에 나는 의미는 별로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서점에 사 있는 봉투 모의고사는 제가 그냥 이건 조언을 드리면 그 봉투 모의고사는 가격이 싸죠. 일반적인 다른 이제 그 오프라인상에서 팔고 있는 다른 모의고사들에 비하면 가격은 싼데 저렴한 데는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년 거의 봉투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들을 제가 서점에 가서 다 사보거든요. 올해도 지금 이만큼 사다 놓고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절대로 이거 뭐 뒷광고네 뭐네 그런 거 아니고요. 실제로 풀어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릴까 하고 진심 어린 마음에 그런데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시적절한데 그런 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려면 어쨌든 그 단가가 맞으려면 문제의 질도 양도 컨텐츠 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비싼 건 괜찮아요. 비싼 건 괜찮은데 문제가 비싼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싸다가 하나 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감하고 상상하고 한수하고 바탕하고 이런 이제 등등등의 모의고사를 다 사보냐? 다 사볼 수가 없죠. 한 회당 모의고사가 10,000원이 넘어요. 그러면 4개를 사보려면 40,000원씩인데 지금 남아있는 주차 생각해보면 그것만 가지고서도 몇십만 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이 사설 모의고사는 그냥 하나 정도를 신청해서 보는 건 좋긴 한데 그게 뭐가 좋다, 뭐가 괜찮다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 다른 친구들한테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야 이런 게 어때? 이런 게 좋아? 안 좋아? 하는 그런 댓글들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주변에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모의고사들을 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상상 모의고사를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 사보면 되겠죠. 이감도 마찬가지고 한수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바탕도 마찬가지고 뭐든 간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즉각 구해서 바로바로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정도 시작하면 되고 그걸 하나 신청해서 그걸 풀면 됐지 다른 모의고사를 절대 탐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무단으로 복제하고 큰일 나요. 요즘은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 적절한 모의고사를 선택해서 이 사설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변에서 쉽게 구함이 가능한 모의고사로 하나 정도를 장만하셔서 하나 정도 절대 여러 간이 아니라 주 1회 정도로만 여러분이 요걸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 맞춰서 되도록이면 아침에 푸는 게 좋겠죠. 아침에 원래 풀어야 될 시간 8시 40분부터 요즘은 특히나 2학기가 되면 학교 가면 대부분 다 자습일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조금만 부지런 떨면 아침에 조금 일찍 나가가지고 모의고사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 시끄럽다고요? 너무 방해가 된다고요? 그러면 주말 이용하면 되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 8시 40분에. 그러면 아침 8시 40분에 되도록이면 그 시간에 문제를 풀어준다. 밤에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원래 풀어야 될 그 시간에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사관학교 모의고사래. 사관학교 지금 시험 갔다 오신 친구들 알죠? 이번 수능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시킬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문제를 연습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하라. 선생님 집에서 볼 건데 아니 실전도 집에서 볼 거냐고. 연습은 정말 실전처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8시 40분부터 보라고 했죠. 8시 40분부터 보려면 8시 40분에 일어나면 안 돼. 7시에는 일어나서 앞에 있는 거실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잠 깨워. 그리고 8시에는 방에 들어가. 앉아. 혼자 30분 동안 명상의 시간을 가져. 똑같이 실전이랑. 그리고 8시 반에 시험지를 꺼내. 그리고 스스로 바지를 확인하세요. 한 다음에 한번 넘겨봐. 그리고 넘겨가 딱 닫아놓고 딱 시간에 8시 40분이 되면 딱 시작을 하는 거야. 10시까지. 여기서 절대 필요한 거. 관대해지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절대 관대해지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더 풀고 덜 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시간 안에 어디까지 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도 그것도 연습이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절대 관대해지지 말고 아침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정확하게 풀 것. 마스크 착용할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 안에 보면 보통 OMR 카드가 들어있으니까 이 OMR 카드 작성까지 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이제 제가 언제 한번 그 수업 영상이나 거기서 말씀드렸을 건데, 스톱워치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스톱워치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어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는 아날로그 시계에 익숙해져야 돼. 야, 거기서 초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스톱워치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지 마시고 아날로그 시계로 절대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서 모의고사를 푸는데, 당연히 끝나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오답 정리해야지 당연히. 자, 당연히 오답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인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EBS 교재를 연계하기도 하니까 많이 틀렸던 지문은 반드시 EBS 교재로 돌아가서 마찬가지로 이걸 복습합니다. 얼마나 좋으니? 내가 그 지문이 취약한지 약한지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다 판가름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를 EBS 교재 복습까지 철저하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저는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아침 8시 40분에는 시험을 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예체능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에 방학 특강이다. 학교를 가면 사실 떠들고 있고 또 주말에는 또 실기를 또 해야 되니까 절대 아침에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가져하지 마시고 잘 봐. 무조건 아침이야. 그런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저녁에 풀어도 돼. 다만 내가 아날로그 시계 쓰라 그랬지. 무조건 손목시계, 아날로그 시계 사용하라고. 무조건 이거 스톱워치 사용하지 말고 손목시계 사용해야 돼. 손목시계를 사용하는데 이 손목시계의 시간이 저녁 9시 50분이라 하더라도 이 손목시계 시간을 8시 반으로 맞춰놓고 8시 40분이 되면 시작해보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실제로 시간은 밤 10시고 11시겠지만 내 손목의 시계에 있는 시간은 8시 반인 거야. 최대한 그렇게 해야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더 쓰고 덜 쓰고가 나와. 근데 이건 아까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에서 연도별로 푸는 것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똑같이 이 과정을 겪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침, 안 되면 저녁이라도 아침처럼 시계를 맞춰놓고 스탑워치는 안 되고 손목시계로 OMR 카드를 작성하는데 절대 관대해지지 말 것.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예 모의고사 데이를 하루 정해서 하루 종일 끼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볼 때. 괴로워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런 과정을 겪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는 뭘 풀든지 상관없지만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일단 계획은 물론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일단 사설 모의고사는 제가 주 1회는 풀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주 1회, 2회. 그러면 이제 기출을 한 2회에 여기는 사설 모의고사까지니까 모의고사 형태로 푸는 것만 한 3회 정도 될 겁니다. 대신에 기출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 3일 정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설은 틀린 것만 해도 돼. 이 사설은 틀린 것만 해도 되는데 기출문제는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는 등급별로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1에서 2등급 정도 돼. 2등급 정도 된다는 건 2등급 말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3등급 초반까지.
사실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시간 자체가 부족하거나 하는 걸 느끼지는 잘 않아요. 여기는 잘 느껴지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의 오답률이 올라가는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대다수의 공통된 그 머릿속의 생각은 나는 시간이 부족한 게 읽기 속도가 느려서 그래 라고 생각한다. 자기는 읽기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읽기의 속도를 미친 듯이 높이고자 해.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너무 빨리 읽어. 서둘러. 그럼 빨리 읽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답이 한 번에 선택이 되지 않아요. 답이 한 번에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고민이 많아진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 당연히 지문을 여러 번 보게 되지. 그러면 지문을 여러 번 보게 되니까 시간은 더 많이 걸린다라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돼. 얘들아, 아무리 빨리 읽어도 시간은 단축이 안 돼.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시간을 단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든 이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건데 잘 생각해 보라고. 이과 함께해서 결국 시간이 걸리는 주범은 지문을 여러 번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니까 지문을 여러 번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그러면 읽기의 속도를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는 이 등급 구간이 1, 2등급이든 뒤에 3, 4, 5등급이든 뭐든 간에 일단 국어 공부의 대원칙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에 있다. 내가 푼 데까지만 틀리지 않으면 성적이 나온다 이거야. 그런데 1, 2등급 친구들은 나름대로 정확도가 있어. 이런 친구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 이제 이 친구들은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두 문제만 더 맞으면 만점에 가냐, 1등급으로 가냐, 이런 정도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는 지금보다는 문제의 양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문제양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3, 4, 5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등급보다 아래에 있는 친구도 있죠. 3, 4, 5등급 친구는 무조건 시간 부족에 흔들리게 돼 있어.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무조건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야. 한 지문 이상이. 만일에 3등급 이하인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 그건 네가 대충 풀어서 그래. 무슨 말인지 돼? 정확도 있게 풀려면 어쨌든 한 지문 이상을 날리게 돼 있다고. 이건 과학이야. 이해가 됐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문제 순서를 바꿔본다? 그래, 문제는 순서를 바꿔. 근데 그게 시간 부족을 해결해 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부분 시간이 괜찮은 친구들은 이제 어떤 순서로 푸냐면 화작언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학을 풀고 독서를 풉니다. 왜냐하면 독서는 어렵고 여기는 이 지문을 도저히 안 되면 날린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이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되니까 독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요 순서로 푼다. 여기까지는 좋아. 순서로 푸는 건.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잘 봐. 등급이 나온다는 건 진짜 별게 아닌 거야. 화작원까지가 모두 15문제고 15문제고 15문제입니다. 시간 배분은 총 80분인데 그 중에서 OMR 5분은 빼야 되겠지, 그지? OMR 카드 작성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저 OMR을 5분 알죠? 아는데 5분까지 안 걸리지. 가트점 결과 안 할 거야? 그래, 가트점 결과도 그래 안 한다고 치자. 그럼 중간에 틀리면, 답안을 맞히거나 틀리면 그런 시간도 생각해야지. 그럼 5분을 빼고 나면 75분이 나와. 그걸 3분의 1로 나오면 각각 25분, 25분, 25분이야. 원래 영역별로 걸려들 시간은 25분, 25분, 25분이라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얘가 25분에 되냐고. 안 되지. 그러면 얘는 25분에 안 되니까 여기는 시간 중에 일부를 끌어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는 문학은 못 끌어갖고 와. 이게 마지노선이야. 이게 끝이라고. 결국 여기는 이 시간을 끌어갖고 와야 돼. 이 화작원에서 몇 분을 마이너스 하냐에 따라서 얘가 몇 분이 플러스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 배분은 화작문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절대 1번의 화작을 빨리 풀어서는 안 된다. 시간 단축은 화작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영역은 문법과 문학입니다. 화작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는 문법에서 몇 분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더 붙인다. 그렇게 시간 배분을 한다. 그럼 점수는 배점은 33점, 34점, 33점이에요. 처음 들어볼걸? 당연히 영역이 세 파트니까 100점을 만다고 3분의 1로 나눠야지. 그래서 배점은 보통 33, 34, 33이야. 잘 봐. 내가 이 80분 동안 지금 내 한 얘기 잘 들어. 내가 30문제만 푼다고 칠게. 응? 독서를 통으로 날릴 거야. 통으로 날릴 거야. 30문제만 푼다고 칠게. 그러면 30문제를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80분 동안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답을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점수는 67점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독서 문제 중에서 한 두 문제 정도는 지문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뭐죠? 어휘야. 그게 4점이야. 그 다음에 내가 독서를 몽땅 다 한 번으로 밀었다고 치자. 33333333. 몽땅 한 번으로 밀었다고 칠게. 그럼 확률적으로 두 문제는 맞아. 두 문제는 맞다니까? 자, 그러면 그게 재수 없어서 2점, 2점이라 해서 4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총점이 얼마 나오냐면 75점이 나와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전국에 75점이 안 나오는 국어 친구들 잘 들어봐. 국어의 기본 점수는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야. 여기는 이 30문제를 다 맞아도 75점은 나올 수 있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점수 따는 게 어렵지 않아. 단지 지금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여기까지 가려고 해서 그런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국어 공부는 정확도입니다. 내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풀고 어디까지 푸는 그 부분까지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틀리지 않아야 성적이 나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잘 들어봐. 시간이 부족한 우리 3등급 친구들은 무조건 드립다 이것저것 공부하려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화작, 언과 문학 위주로만 공부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거야. 야, 어차피 시간 없어 풀지도 못할 독서 문제를 왜 매일매일 2시간씩 풀고 있냐고. 안 될 건데 거기까지 못 갈 거라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공부해.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해서 점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75점까지는 만들어 두고 여기서 독서를 한 지문 더 풀면 80점 초반이 되는 거고 한 지문 더 풀면 8점 후반이 되는 거야. 등급 올라가는 거 별거 아니야. 틀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네가 푼 데까지만. 그러니까 다 풀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내려놔. 나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천천히 그렇다고 또 세워라 내워라 풀라는 얘기 아니에요.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보시라 이거야. 그래서 이런 연습이 이런 사설 모의고사나 앞에서 얘기했던 기출문제 등으로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들이 어쨌든 100일 동안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이 연말에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보다 원하는 성적, 원하는 어떤 등급으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단 100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이, 나는 저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밑에다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댓글 남기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질문을 좀 받을 테니까 그렇게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0일은 사실은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가까운 시간도 아닙니다. 100일이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8시간씩만 공부해도 800시간이라는 공부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시간 공부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러니까 지금 총 24시간이니까 총 24시간 중에서 16시간을 쉬고 먹고 놀고 한다고 치고 그 8시간만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800시간이 나오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고 많은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푸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한마디. 얘들아,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고 있으면 그 자체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니? 안 푸는데. 이미 지금 여러분 책꽂이에 많이 쌓여있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책꽂이에 있는 것만 풀어도 수련대까지 다 못 풀어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이외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코로나19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어디 나다니실 때는 개인위생 철저하게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나가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남아있는 100일 동안만 그 동굴 안에서 쑥갓 먹고 사람 됐다는 어떤 그런 고민 심정으로 그렇게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